자, 톡톡바이오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19의 글로벌 백신 현황은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또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죠.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국내 시장의 가장 핫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인 신경계 치료제 기업의 현황과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국내외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이제 1,000만 명의 확진자 수가 돌파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좋단 말이에요. 이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확진자 수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1,100만이 넘어섰습니다. 1,100만이 넘었었고 지금 현재 1일 현재 보면은 최근 7일간 보면은 한 17만 5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주가가 무너졌을 때 보면은 4,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300명에서 17만 5천 명.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41배 정도 올랐습니다. 41배 정도 올랐고 그림도 보시면 확진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다가 다시 익스포넨셜리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은 앞에 녹색 그림에서 2월 19일 날 주가가 S&P 500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35% 정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가 지금 현재가 동그라미 녹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2월 한 19일 날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94% 정도 회복이 됐고요. 나스닥은 지금 이제 104% 이미 전고점 수준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확진자 수만 놓고 확진자 수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주가 지수에 다른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차홍선 대표님, 주식 시장은 또 어떤 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감염자 수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망자 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사망자도 2월 19일 날 보면 137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4,45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2배가 증가된 거는 맞는데 그림을 보시면 녹색과 녹색 사이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피크 타임 때 보면은 한 6,500명 선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 4,451명, 한 4,500명 수준으로 이렇게 감염자 수는 익스포넨셜리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망자 수는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사망률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률에 지금 현재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감염자 수는 올라가지만 사망자 수가 관리되고 있다.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치료 방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하면서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지금 주식 시장은 사망자 수의 첫 번째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 사망자 수가 관리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요인을 첫 번째로 꼽아주셨다는 것은 혹시 사망자 수 이외에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실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만 보면 S&P 500이라든지 특히 나스닥만 보면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요인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강혜경 고문님이나 조성기 고문님께서 연속해서 말씀하실 때 드리겠지만은 시가총액 230조, 그다음에 매출액 64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38%짜리가 미국에서 백신의 이상을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백신 이상을 들어가고 있는데 삼상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영국 기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9월, 10월경 이렇게 백신 개발하겠다는 어나운스를 한 적이 있죠. 회사 보도자료를 통해서. 근데 이제 미국 기업이 그러니까 두 번째 빠른 기업이 미국 기업인데 그런 230조 원짜리 매출액 64조 원짜리가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실적 자체, 그러니까 임상 결과가 좋습니다. 원래 보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의 그런 혈청을 분포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걸린 사람의 그런 걸 비교를 하는데, 걸린 사람보다
오히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효과가 더 뛰어났다. 그런 중간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지금 그때를 전후로 해서 미국 나스닥과 S&P 500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해석을 조금 넓게 해석해 보면은 이런 미국 230조 원짜리의 중간 결과에 주식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그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큰 그림으로 백신 개발 상황을 그려본다면 어떤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백신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백신에 있어서 개발 그 현황 그리고 언제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WHO에서 7월 2일 날 발표한 거에 의하면 현재 그 전임상과 임상 합해서 14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은 약 18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 실험 같은 경우로 전임상은 약 129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을 좀 보시면 임상 3상에 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이 2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임상 2상에 9개, 그리고 임상 1상에 12개, 전임상에 129개 이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WHO에서도 발표에 의한 거에 의하면 연내에 1개에서 2개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개발사들은 올해 안에 백신 허가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차홍선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기업이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요. 네, 이제 지난주에 발표에서 이제 이슈가 된 백신은 그 mRNA 기반의 핵산 그 백신입니다. 예비 결과를 공개한 것인데요. 임상 참여자 모두에게서 이 중화항체가 형성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백신은 미국과 독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중이고요. 2018년도부터 이 두 기업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차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미국 제약 기업은 설립된 지 약 170년이 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약 230조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약 62조 원에 영업이익이 약 24조 원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향후 이제 7월 말부터는 3만 명을 모집을 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기업의 경우는 올해 4분기 내에 백신을 이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핵산 백신이면서 먼저 발표가 있었던 mRNA 1273을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핵산 백신을 개발 중인 이 기업은 미국과 스위스 두 곳에서 백신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이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3곳, 그리고 독일에서 2곳, 벨기에 1곳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6곳에서 이 백신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기억하는데요. 외신에서 전해드렸던 걸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임상 참여자 모두에게서 이 중화항체가 발견됐다는 게 굉장히 주목이 돼서 시장에서도 조금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백신 개발에 있어서 사실 강 고문님, 이 중화항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좀 중요했는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이번에 발표된 그 핵산 백신 그 후보 물질 BNT162는 이 기업에서는 4가지 백신 개발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발표된 것은 그 중에 하나이고요. 독일 기업은 18세에서 55세 사이의 임상 참여자 45명에게 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이 4개의 투여군으로 이제 나눠서 투약을 했습니다. 10마이크로그램, 3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10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위약, 플라시보군에 이렇게 4군으로 나눠서 투약을 했고요.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조군으로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 그러면 이 환자의 경우에는 몸 안에 이제 항체가 생겼겠죠. 이 중화항체가 생겼을 텐데 이 회복된 환자의 중화항체와 이렇게 백신을 투여한 환자군에서 각각 다양한 그 용량의 백신 투여군과 이렇게 비교한 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의
비했을 때 10마이크로그램 같은 경우는 1.8배, 그리고 30마이크로그램은 2.8배, 그리고 100마이크로그램은 이제 한 번만 투약을 했는데요. 10마이크로그램과 30마이크로그램은 첫날과 21일 후에 이제 2번 주사를 했고 100마이크로그램은 이제 한 번만 투여한 겁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중앙증 형성된 거를 보니 1.8배에서 2.8배가 형성됐다라는 이제 예비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를 좀 집어보자 이러면은 이제 이 백신 같은 경우 임상을 보면 저용량 10마이크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회복됐던 환자들보다도 더 높은 항체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분기 안에 이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 고문님, 사실 이 표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10마이크로그램을 넣었을 때 대조군 대비 비율이 1.8배였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그 감염자가 이제 환자분이 이제 앓고서 이제 낫게 되면은 몸 안에 이제 항체가 생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항체의 양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항체의 양은 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이 생기는 항체 양은 또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레인지가 더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백신은 우리가 미리 맞아두는 이유는 이 우리 몸 안에서 이 항체가 이제 생기게 되면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감염이 되면 빨리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게 백신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자연적으로 감염됐던 환자에게서 생성된 항체보다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가 훨씬 더 그 양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확실한 효과가 좀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일단은 예비 결과가 지금 발표된 거고요. 그 전문가 분들이 이제 검토해서 저널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결과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조성기 고문님, 그 기술적 측면을 봤을 때에도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 중간 발표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백신을 주사했을 때 결국은 이제 혈액 내에 중화 항체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강 고문님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제일 오른쪽 그 마크에서 보시면 그 코로나에 걸리고 회복해 있는 환자들의 평균 값이고요. 제일 첫 번째 게 이제 10마이크로그램씩 백신을 2번 맞은 후에 나온 결과이고 가운데 것이 이제 30마이크로그램씩 2번 백신을 주사한 후에 형성된 그 중화항체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회복기에 있는 환자의 그 영양이 한 94라고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10마이크로그램씩 맞은 그룹에서는 168, 30마이크로그램씩 맞은 군에서는 267 이렇게 나와서 평균 값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오히려 회복기에 있는 환자보다 그 역가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더 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각 그 실험군에 있었던 사람들을 점으로 이렇게 분포를 다 그대로 표시를 한 건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결국에 이제 중화항체가 얼마나 만들어졌냐를 측정했을 때 아주 낮게 생성된 그룹이 아래쪽에 보이고요. 가운데쯤 이제 중간쯤 정도의 값을 가지고 위에는 또 높은 그 값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실험군 왼쪽에 두 군을 보면 백신을 맞은 후에 측정했을 때 오히려 회복기의 환자들은 낮은 값도 있지만 실험군에서는 다 높은 값 쪽이죠. 그러니까 각 개인으로 봤을 때도 백신을 맞은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그 생성된 항체의 양은 다른데 10마이크로그램이나 30마이크로그램 맞았을 때 결국은 오히려 그 회복기의 사람들보다 높은 쪽에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백신이 충분히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이상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몇천 명씩 했을 때 과연 비슷한 모양이 나올 거냐. 결국 이제
한 1,000명, 지금은 12명 했을 때 저런 모양을 보였지만 1,000명 했을 때도 중간 이상 값을 다 나타낸다. 이런 값만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상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조성기 고문님,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뭐 좀 늦은 속도가 느린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조금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뭐 이 시간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mRNA 하는 기업이 하나 있고, 아마 제일 빨리 하는 기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이제 mRNA를 백신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제일 빨리 되는 것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다가 유전자를 붙여가지고 주는 바이럴 벡터를 이용하는 기술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슈 얘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논문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좀 전에 임상 들어가기 전에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동물 실험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니까 항체 생성 정도라든지 면역 반응의 정도라든지를 봤을 때 분석해 봤을 때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기술 현장에서 충분히 잘 적응이 되어 있을 거라고 기술이 축적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진행 과정에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홍선 대표님, 우리가 투자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그래서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백신이 이제 주요한 변수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등 백신, 2등 백신, 지금 현재 오늘 주로 발표한 거는 2등 백신에 대해서 발표드릴 거예요. 저번 시간에 1등 백신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등 백신과 2등 백신은 예상대로 기대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과도 지금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10월달, 12월달 사이에 북반구가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도 있고 사망자 수가 관리되고 있지만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1차와 2차 백신 속도가 예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4분기에 출시돼서 접종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쭉 접종을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집단 면역이 들어간다면은 주가 과연 흔들릴 수 있겠느냐. 그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보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방점을 두면서 전략을 짜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핫 트렌드 신경계 치료제 관련주는 이라는 내용인데요. 요즘 국내 주식시장이 신경제 치료제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차 대표님,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바이오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귀띔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흔히들 보면 약의 분야는 3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어디가 있냐면은 기존 전통약인 당뇨 치료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큰 카테고리가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치료제 그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카테고리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비롯한 이런 신경계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 치료제 분야 약이 있냐면 약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약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약이 있는데 두 번째 분야에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는데 이게 신경계 치료제 쪽에 지금 이제 약이 2개가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4천억 이상짜리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신경계 치료 중에서 우리가 2개가 이제 출시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매출액은 조금 이제 올라가는 이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제네릭만 하다가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하다가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FDA에 우리나라가 한 5개를 받았는데 신경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신경계에서 2개를 내서 이제 매출액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드리면 신경계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하고 시가총액이
같이 가는 분야니까 조금 밸류에이션은 조금 이제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혜경 본부님, 저희는 사실 그 항암제와 관련해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신경계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이제 신경계 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신경계 치료제 시장을 좀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치료제군과 비교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의 그 질환 주요 그 시장 규모를 보면 항암제 경우가 약 186조 원, 그리고 면역 치료제가 약 94조 원, 그리고 중추신경계 시장 규모가 약 82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 이 시장은 2013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5% 정도 되는 시장인데요. 신경 그 퇴행성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1998년부터 2017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이 단 4개만 개발된 그런 그 카테고리 치료군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이 파킨슨 병은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질환인데요. 고령화에 따라서 이렇게 신경계 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치료제 개발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신경계 치료제죠. 여기에 관련된 최근 상장된 기업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뇌전증 치료제 시장에도 사실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뇌전증 치료제 시장은 어떤지 강 고문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의하면 뇌전증 그 환자 수는 미국에 340만 명이 있고요. 유럽에 600만 명, 그리고 그 외 지역에 590만 명이 있습니다. 이 뇌전증 치료제 시장은 3세대 나트륨 그 채널을 불활성화하는 그런 대표적인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이 약 21%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개 기업의 그 3가지 제품이 이 전체 시장의 약 43%를 차지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자, 이런 시장인데 조성기 고문님, 사실 그 신경계 치료제라고 하면 정말 그 뭐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기술 가운데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 이 분야 쪽으로 정말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신경계는 이제 외부의 자극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도 조금씩 메커니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이 축적하는 문제, 또 아포 유전자가 잘못된 문제 등이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파킨슨 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 중뇌에 있는 도파민을 생산하는 신경세포가 점점 사멸해 가기 때문에 발생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섬유를 둘러싸고 절연체 역할을 하고 있는 수초를 잘못된 면역세포가 깔아먹어서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차 대표님, 이 신경계 치료제 시장을 우리가 살펴본 것도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기에 가장 주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아본 게 아닐까요? 그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번에 초기 말씀드린 대로 이게 3대 분야가 있어요. 당뇨 치료제, 그다음 면역암제, 표적암제,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분야가 있고요. 면역 관련된 분야가 있고, 면역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개화가 되고 있는데 신경 치료제 분야는 지금 개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좋은 점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기술 투자를 많이 했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이렇게 더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될 게, 결국은 피크 타임 때 매출액을 역산해서 DCF로 계산해서 매출액을 시가총액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피크 타임 때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거를 조금 기업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분석해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주신 거니까요.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최홍성 대표, 그리고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